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1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 세 실장이죠.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세 사람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하산길에 들어선 첫날이죠, 어제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2년 반을 평가하고 앞으로 있을 2년 반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였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 신문들을 보면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실적이라고 할 게 마땅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청와대 새 실장이 얘기하는 것을 봐도 그 약간 두루뭉술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뭐 통계 수치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자, 우리가 이만큼 실적을 올렸다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은 자, 가장 아픈 부분이 뭐냐 했을 때 뭐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일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국회에 가서는 생각이 잘 안 난다고 그랬었죠. 일자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고 실제 상황판 만들어 놓고 뭐 거기서 가리켜가면서 정권 초기에 뭔가를 했는데 그 후로 그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로 갔는지 뭐 그냥 거기 그 자리에 달려있기나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 수치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일자리 질도 본인들은 좋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이상의 단기 일자리만 늘었고 30대와 40대 그러니까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주력이죠. 그 일자리는 줄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통계청장까지 바꿔가면서 뭐 이리저리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뭐 통계청장 바꾼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저께 제가 숫자가 잘 안 나왔었다고 그랬었죠. 취업자 수 노무현 정부 때 27만 명, 전체적으로 5년간 27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8만 명이 늘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37만 명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 늘긴 늘었습니다만은 20만 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4개 정부 통틀어서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실적이 나쁩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들이 왜 어저께 안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남북관계에 관해서도 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을 취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실질적, 현실적. 자, 그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남북 간의 교착 상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 지금 비핵화가 뭔지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그 2년 6개월 전과 지금의 남북관계, 미북관계, 실질적인 관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과 개인적인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이 담긴 얘기겠느냐? 왜 그러냐면 그냥 한반도 상황을 김정은을 적당히 달래서 관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이 ICBM만 개발하지 않거나 ICBM만 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한반도의 현 상황을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지금 교착 상태에서 한 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미국 국장이 자, 시간이 다 돼간다. 그 시간이 다 돼간다는 것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말 시한 이제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한 달 보름이 지난 뒤에 김정은이 과연 미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뭐 한반도 운전자론 다 어디 갔습니까? 운전대 잡고 뭐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권 초기에 그 방송 이런 데에서 논평을 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남북 관계 이거 성공하기 어렵다. 북한은 어차피 냉탕 온탕 가면서 압박도 하고 평화의 당근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뤄야지 일방적으로 평화공세만 펴가지고는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그때 이른바 친문 패널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땅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평화 가져왔습니까? 전쟁만 없으면 평화인가요? 앞으로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도 없애는 것이 곧 진정한 평화이지 무슨 균형 상태. 아니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절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잘 해보겠다고 계속해서 평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거 그거는 굴종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남북관계를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현실적 조치가 뭡니까? 이 현실적 조치 뭐 제가 보기에는 개성공단의 재개나 아니면 금강산 관광 재개나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벌크 캐시 무더기 현금 덩어리가 들어가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이고 그 다음에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입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자 현물로 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럴 경우에 역시 미국하고의 관계는 냉각될 수밖에 없다. 그럼 한미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수가 있느냐 과연?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런 자신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현실감과 동떨어진 얘기입니까? 정의용 안보실장 자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저는 이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뭐 한국과 일본 간에 지소미아 종료했다고 해서 뭐 한일 관계가 당장 파탄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잇따라서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일 관계,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라 이런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종료한다고 해서 11월 23일 0시부터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금방 파탄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한적입니다. 이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또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게 왜 관계가 없습니까? 지소미아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 체결은 한국과 일본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 굳이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 압박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미국을 경유해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교류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미국도 물론 미국에 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이웃나라에서 직접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미국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이죠. 이런 역사적 과제를 안다면 이게 어떻게 한미동맹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면 지금의 미국의 당국자들이 잇따라서 한국에 와서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라 이런 압박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미국 당국자들의 압박을 우리가 전혀 도외시한다면 그것이 한미관계에 금이 가는 그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미동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러니까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와 관련해서도 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ICBM을 쏠 능력이 없다. 2017년에 이미 ICBM을 3번 쐈습니다. 물론 그거에 관해서 성공이냐 실패냐는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3번을 쐈고요. 자, 그때 설령 이동식 발사대 옮겨서 뭐 지지대를 설치해서 쐈다 할지라도 그 후로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자 동창리 기지가 폐쇄됐다고 해서 ICBM을 쏠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ICBM은 동창리 기지에서만 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기지에서도 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트럭으로 운반해서 그 지역에다가 세워놓고 쐈습니다. 이런 객관적 진실조차 외면하고 있는 청와대 안보실장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일 관계 어떻습니까? 한일 관계 완전 냉각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뿐만이 아니고 지금 일본의 무역보복,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서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 당연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한일 관계는 한국 입장에서만 볼 수 없는 게 한일 관계 아닙니까? 한일 관계는 한국 입장에서도 보고 일본 입장에서도 보고 양측이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도 또 보고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외교가 어느 한 나라의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외교관 출신이라는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정치적 발언입니까? 만약에 이걸 바꿔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한 일한 관계겠죠. 이러한 관계를 어렵게 한 근본 원인은 한국이 제공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1965년 한일 협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1965년부터 2018년까지 이때까지의 한일 간에 공유했던 한일 협정에 대한 해석, 이것을 2018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깨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협의하자고 하니까 일본은 아니 65년 한일협정에 대한 근본 해석 차이부터 우리 논의를 해보자. 그 부분을 한국 정부가 거부했고 그래서 일본이 무역보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 간에 공유했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일본 최고법원에서 1965년 한일협정 또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얘기가 맞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을 보좌하면 결국 한일 관계는 냉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건 앞으로 2년 반도 매우 어두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는 사람, 부동산 과열 이 문제는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부담을 늘리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 방법밖에 없죠. 부동산 과열을 잡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급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이거는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럼 수요만 억제하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됩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 과열의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입니다. 강남, 강북에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이런 특정 지역의 문제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강남만을 겨냥해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건교부 공직자들은 저 강남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오로지 강남에다만 표적을 맞춰서 시행을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강남의 집부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일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 지금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이 정권 초반에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서 지금까지 왔고, 자,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 여전히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변에 강남 사람 한번 만나보셨죠? 저도 살기는 강남에 삽니다마는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 집값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니까 더 올랐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은 강남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강남에만 표적을 해서 계속해서 강남을 공격하니까 이상하게도 강남은 더 올라갑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입니까? 특정 지역을 옥죄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옥죄지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디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재검토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 지역의 공급을 늘리든가, 강남 지역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어려우면 수요만 억제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저는 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것은 결국 그린벨트 지역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이 악화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 보금자리 주택이 강남 주택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공급의 숨통을 틔워준 거는 사실인데 이 정부는 그것마저 안 하고 강남 집값 올리는데,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강남 집값 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강남 집값 최근에 35평형 기준으로 따지면 3, 4억 올랐습니다. 주변에 다 얘기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 1등 공신이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아마 집값을 더 올리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자금의 출처조사,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그 자금의 출처조사를 하겠다. 아니,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입니까? 이거는 재탕 3탕도 아니고요. 거의 10탕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고 하고 있어야 할 일인데 이걸 지금 무슨 앞으로 2년 반의 대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의 정책 감각, 이걸 가지고 이 복잡다단한 지금의 경제정책을 과연 풀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세 실장의 앞으로 2년 반 대책, 그리고 지난 2년 반 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2년 반 전보다 개선된 거 있으면 단 하나라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실장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끔 발언하는 거 보면 어디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발언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 실장한테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